자, 그러면 이제 영업현금 흐름 암기했던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암기했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소득 5개, 가유, 순전 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19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세후가 얼마냐? 세후 현금 수지. 우린 그냥 얘를 줄여서 세후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세후 소득이 얼마냐라고 문제를 냈어요. 자, 이렇게 순부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텐데 전체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적었죠. 가, 공, 기. 기자는 많이 나눠주지 않을 거니까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가공기, 그 다음에 유비, 순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적어 놓고서 자, 해당되는 걸 여기에다가 대입시켜서 이제 빼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 할 거고 나머지는 다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보니까 문제가 순소득부터 줬어요. 순운영소득, 순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자, 순소득을 얼마로 줬냐면 공 6개 굳이 붙이고 다닐 필요가 없죠. 6개 없애버리고 140원이다 이렇게 해보죠. 얘가 140원 줬고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세전을 구할 수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봤더니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 없고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나왔네요. 이 월부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어요. 90원이네요. 공 6개 떼어버리면 부채 서비스액 90원. 그럼 140에서 90을 빼면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얘가 50원 될 거고 자, 그럼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세금은 직접 안 나왔고 세율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건 소득세는 순이감 세율이었으니까 순이감 곱하기 세율이죠. 자, 그러면 순을 봤더니 140원이었고 자, 이자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70원. 감가상각이 10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70원 빼고 10원 빼고 세율이 30%니까 0.3을 곱하면 되겠죠. 세율 30%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면 자, 140원에서 70, 10 빼면 60이니까 60에다가 0.3을 곱하면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18을 세금을 빼면 50에서 18 빼면 얼마? 32가 세후가 되겠죠. 답은 32. 공 6개 붙이면 3,200만 원. 그래서 3,200만 원 세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걸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게 맞는지 눈에 잘 안 보일 거니까. 근데 이걸 반복해서 풀면 자, 푸는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은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해 나가야 돼요. 반복해서 한 10번, 20번 풀다 보면 나중에는 1분 30초나 2분 내에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연습만 하면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암기가 무조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가유 순전 후에다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암기해 놓고 풀어내야 되고 자, 최근에 나왔던 25회 문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1년 동안의 흐름을 세후가 얼마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라. 자, 그러면 똑같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액, 순부채,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적어 놓고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기타 수입이 있으면 더 할 거고 나머지는 다 빼줄 건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오겠죠. 자, 봤더니 가능 총소득이 4,800만 원 주어졌어요. 이제 만 원은 떼어버리고 4,800원이라 보죠. 그러면 가능 저소득은 4,800원. 자, 공실이 나왔는데 불량부채가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괜찮은 거고. 자, 가능 총소득의 5%래요. 4,800원의 5%가 얘가 공실액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4,800에다가 0.05를 곱하면 4,800의 5%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계산기에 누르면 240원 나올 거예요. 공실은 240원이고 그러면 가에서 공실 240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4,56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4,560원이고 영업경비를 빼주면 되는데 영업경비가 24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240원이라고 보죠. 240원을 빼면 자, 빼면
4,34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4,320원 나오겠네요. 4,320원. 4,320원이 될 거고,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는데, 자, 부채 서비스액이 없어요. 얘가 뭘 의미한다? 원리금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근데 봤더니 원금과 이자가 나왔어요. 그럼 얘 두 개 합하면 원리금이니까 이 원리금이 뭐랑 똑같다?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1,000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1,000원. 자, 그러면 4,320원에서 1,000원을 빼면 3,320원 될 거고, 자, 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소득세는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순은 4,320원이니까 4,320원, 이자가 800원, 감가상각이 200원. 여기서 순위감 할 때는 이자만 빼주는 거예요. 이자와 감가상각 200원 합하면 1,000원을 빼주는 거죠. 800원도 빼고 200원도 빼고 세율이 20%니까 0.2 해주면, 자, 계산하면 3,320에다가 0.2니까 66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금을 664 빼면 세후가 나오겠죠. 3,320 빼기 664 하면 265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2656. 자,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연습해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줄어들고 이제 1분 좀 넘어가도 괜찮아요. 2분 내에 이걸 풀 수 있도록 연습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근데 연습을 해도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못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항상 한 번에 답이 안 나오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라면 좀 마음속에 정해놔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실제 본 시험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미뤄서 나중에 풀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패스하겠다. 패스하더라도 계산 문제만 패스하는 거지 영업현금 수지 이 자체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외우고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노력을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영업현금 흐름을 배웠어요. 암기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졌죠.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어요. 연습하셔서 순서를 쭉 가유, 순전 후,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에서 중요한 용어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용어 정리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100% 누구나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용어도 모르고서 투자론 공부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돼요. 자, 우리가 빌린 돈,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 빌린 돈을 부채, 빌렸다, 대출했다, 대부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대출 금액, 대출금, 대출액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은 다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 돈은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자기 자본. 자기 지자가 있어야 한자로 지분이라고 하면 내 돈을 얘기하고 이걸 또 자본이라고 할 때는 이것도 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재무제표상에서 용어로 쓰일 때 자본은 내 돈이고 여기에다가 부채는 빌린 돈, 남의 돈이고 이걸 합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산이라 그래요. 어떤 회사의 총 자산을 얘기할 때는 회사의 자기 자본과 빌린 돈을 합쳐서 자산이라는 말을 써요. 자본은 내 돈을 얘기하고 부채는 남의 돈을 얘기하고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자산이란 말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총 투자액. 부동산에 총 투자했다는 거. 내가 A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총 5억이 들어갔다. 그럼 5억은 왜 들어갔냐? 그 부동산의 가격이 5억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총 투자액과 부동산의 가치 가격이 똑같은 말이다. 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모르고 접근하면 나중에 여러 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부동산 가격만큼 총 투자하더라. 총 투자액과 가격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용어 계속 얘기했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고 같은 말로 저당 지불액, 월부금을 얘기한다라는 거. 정확히 연 단위로 얘기하면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하는 건 원리금을 얘기해.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죠. 자, 기본 정리 용어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해 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놔야 나중에 이제 투자론이나 금융론을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게 아 이게 그 말 뜻이었구나라고 이해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외우고 까먹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공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잘 암기해 놓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비율 분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할 때 뭐분의 뭐 이렇게 쓰는 걸 비율이라 그래요. 뭐분의 뭐, 분수로 표현되는 거. 비율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비율을 좀 배울 건데, 자, 첫 번째는 대부 비율이고, 두 번째는 지분 비율, 세 번째는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자, 우리가 계산 이제 분수에서 이렇게 A분의 B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이걸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 그러죠. 자, B의 비율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에 대한? A에 대한. 이 A가 기준을 잡아주거나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B의 비율. 중요한 건 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분자가 중요하니까 B의 비율을 얘기할 때는 분자의 B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계산할 때는 B 나누기 A로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해버리면 역시 오래 가지 않아요. 공부가 계속 복잡해지고 양만 많아지고 자꾸 까먹고 하니까 가능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액의 비율. 자, 대부액의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대부액이 분자로 가야 돼요. 즉, 분자가 중요한 거니까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대부라는 건 뭐냐면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치면 총 투자액인데 내가 5억짜리를 부동산 투자할 때 이 중에 5억 중에 내가 빌린 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것이, 대부액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것이 대부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대부라는 건 투자할 때 총 투자 금액 중에서 빌린 돈의 비율이 얼마냐를 얘기한다는 거. 총 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 이건 빌린 돈이죠. 빌린 돈. 똑같은 말이 부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가 똑같은 말인데 이 가격만큼 총 투자하더라. 총 투자액과 가격도 당연히 똑같은 말이죠. 그럼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라고도 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동의어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단어를. 자, 대부 비율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5억짜리 A 부동산을 샀는데 이때 내 돈을 지분을 2억을 들였다. 자, 그리고 대출을 3억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 얼마냐? 5억짜리를 총 투자하는 데 있어서 5억짜리를 사려고 5억을 총 투자했어. 이때 빌린 돈이 3억이죠. 그럼 5분의 3이 5분의 3 하면 0.6이 나오니까 얘가 60%가 대부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 비율이 워낙 유명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무슨 비율 같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무슨 비율 나오면 대부 비율이구나 라고 해석해도 돼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고 이따가 또 다시 배울 건데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여러 가지 비율이라고도 하고 LTV라고도 해요. LTV. 자, 그런데 대부액이 부채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대부액을 부채라고도 해요. 그런데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외워놔야 돼요. 자, 대부 비율은 무슨 비율 같은 말이 많은데 절대로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부채 비율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고 무슨 비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부 비율을 대출 비율이라 하거나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이러면 틀려요. 저당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이건 틀려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부채 비율을 뭐라고도 한다. 이건 다 틀린 말이고 무슨 비율이라 할 때 부채 비율이 빠져서 저당 비율을 대출 비율이라고도 하고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뭐 차입 비율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은 다 쓸 수 있어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고 LTV라고도 하는데 절대로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 하나 외워놔야 되고. 자, 두 번째 지분 비율은 내 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 중에서
이제 빌린 돈의 비율을 대부 비율이라 그래요. 총 투자액 중에 대부액의 비율,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 중에 내 돈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고,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치와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5억짜리를 사는 데 있어서 내 돈이 2억이고 빌린 돈이 3억이라면 이때 지분 비율은 5억 분의 내 돈이 2억이니까 얘가 계산하면 0.4, 40%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걸 지분 비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간단히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의 비율, 대부 비율, 총 투자액 중에 내 돈의 비율, 지분 비율, 이거 합하면 얼마 될까요? 1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런 경우에 대부 비율이 0.6이었고 지분 비율이 0.4니까 합하면 1, 퍼센트로 하면 100%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학기론에서 더해서 1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의 합은 1이에요. 이걸 무조건 생각 없이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대부 비율이 나왔을 때 대부 비율은 총 투자할 때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의 비율이고,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 중에 내 돈의 비율이니까 내 돈과 빌린 돈을 합하면 총 투자액이지, 그러면 1 되겠네, 이렇게 머릿속에 해석하면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 많고 부채 비율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 중에 지분, 내 돈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의 합은 1이고, 자,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한다 이렇게는 틀려요. 같은 말이 없고, 얘는 내 돈분의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걸 부채 비율이라 그래요.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하고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이라 하고,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하고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도 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또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부채 대신에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이런 말 들어가도 상관없죠. 내 돈분의 남의 돈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고 내 돈분의 남의 돈 이렇게 정리한다. 자, 그럼 이제 비율 3개를 배웠어요. 부채 비율은 총 투자액 중에,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 중에 대부액을 얘기하고,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지분을 얘기하고,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 많이 있더라. 근데 절대로 부채 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합하면 얼마? 1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전환하는 거. 자, 보통 첫 번째는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로 바꾸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전혀 어렵지 않고 우리가 퍼센트만 이해하면 돼요. 자, 만약에 20%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 퍼센트는 백분율을 의미하니까 이걸 바꾸면 20%라는 의미는 100 중에서 20을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걸 계산하면 0.2죠. 그럼 20%나 0.2는 같은 말이에요. 100분의 20도 똑같은 말이고, 퍼센트를 이렇게 백분율식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풀어요. 한번 보죠. 대부 비율이 20%일 때 부채 비율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20%의 의미는 100분의 20을 얘기하는데, 대부액의 비율이니까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이니까 총 투자액은 100원일 때 빌린 돈, 대부액은 20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건, 100원 중에서 빌린 돈이 20원이니까 내 돈은 얼마다? 지분은 그러면 80원이네.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내 돈은 80원이고 빌린 돈은 대부액 20원이니까 얘는 0.2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5%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또 해보면, 자, 대부 비율이 80일 때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니까 80은 100 중에 80이라는 거고, 얘는 총 투자액을 얘기하고 얘는 빌린 돈 대부액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 돈은 얼마다? 100원 중에 80원을 빌렸으니까 내 돈은 20원이죠.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이 20원, 남의 돈이 80원, 계산하면 4니까 400% 이렇게 되겠네요.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고 외워도 괜찮아요. 대부 비율이 50이래요. 그러면 이걸 쉽게 해석하면, 총 투자액 중에 반절 빌렸다요. 그럼 반절은 뭐?
내 돈이라는 얘기죠. 내가 10억 투자하는데 야 5억 빌렸고 5억 내 돈이야. 이때 대부 비율이 50%예요. 즉 전체 중에서 반절 빌렸다. 그럼 반절은 내 돈이다. 그럼 내 돈분의 남의 돈은 반절 똑같겠네요. 그럼 얼마? 내 돈분의 남의 돈은 1 되겠네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예요. 1 됐으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다. 또 똑같이 계산해 보면 자 50%는 100분의 50이니까 총 투자액이 100원일 때 빌린 돈 대부액이 50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말 뜻은 내 돈도 50원이란 얘기니까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 50분의 50 하면 1%로 바꾸면 100%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로 바꾸는 과정 이거 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5년 중에 5년에 한 번꼴로 좀 나오는 문제긴 한데 나오면 보너스로 나온 거니까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해석해 볼 건 뭐냐면 자, 얘가 100%인데 이렇게 갈수록 대부 비율도 커지고 있고 대부 비율이 커질 때 부채 비율도 커지고 있어요. 이 말은 커진다는 얘기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또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이라는 말은 자, 이건 100원 중에 20원 빌렸다. 100원 중에 50원 빌렸다. 100원 중에 80원 빌렸다를 얘기하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채를 많이 활용할수록 부채를 활용할수록 타인 자본을 많이 활용할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이란 말 뜻을 우리가 지문에서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 대부 비율도 커지고 부채 비율도 커져요. 물론 같은 건 아니니까 똑같은 비율로 커지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60% 커질 때 얘는 375%나 커졌어요. 같은 게 아니니까 다른 비율로 커지긴 하지만 커지는 건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남의 돈을 많이 활용할수록 이란 뜻을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이런 표현도 쓴다라는 거. 자, 이런 지문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 전환하는 거 우리가 연습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현금 2억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5억에 구입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죠. 부동산 가격이 5억이니까 총 투자액이 5억이고 자, 2억으로 현금이라는 건 내 돈 지분이 2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얼마 대출받았다? 대출액은 3억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문이 나왔고 이때 각 비율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저당 비율. 자, 이거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비율 나오면 같은 게 뭐다?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대부 비율을 얘기하고 자,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 중에 대부액이니까 빌린 돈이니까 총 5억을 투자했는데 빌린 돈이 3억이니까 얘는 0.6, 60%가 될 거고 자,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 중에 내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분을 얘기하니까 자, 5억 중에 내 돈은 얼마? 2억을 투자한 거죠. 그러면 0.4 나올 거고 얘는 40% 이렇게 되겠죠. 물론 더하면 1 될 거니까 더해서 1 계산해도 상관없고 자,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은 같은 게 없어요. 같은 말이 없고 내 돈분의 남의 돈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내 돈은 2억이고 빌린 돈이 3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내 돈 2억 분의 빌린 돈 3억 하면 얘가 1.5니까 15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죠. 대부 비율이 60이라는 건 다시 한번 해석하면 100분의 60이 대부 비율이란 얘기라면 대부 비율이 60이라면 총 투자액 100원 중에서 빌린 돈 대부액이 60원이니까 당연히 지분은 40원이라는 얘기네.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40분의 60 하면 1.5 그래서 150%다라고 계산해도 되겠네요. 자, 이건 가장 기본적인 비율이니까 이 세 개의 비율은 딱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대부 비율, 지분 비율 이렇게 더하면 1 되고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 많지만 부채 비율이라 하진 않는다.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고 어떻게 계산한다? 내 돈분의 남의 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율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투자론 정리했고 자, 투자론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어렵다고 해서 자꾸 공부량을 미루면 나중에 좀 더 많은 양을 배우다 보니까 내용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좀 굉장히 또 싫어지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내용들을 꼼꼼하게만 잘 정리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훨씬 더 즐겁고 재밌는 단원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 32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문제 이상 반드시 나올 거예요. 올해만 유난히 31회만 조금 나왔던 단원이에요. 30년 동안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31회는 학개론이 뭔가 좀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려운 건 너무 어렵게 나왔고 쉬운 건 또 너무 쉽게 나왔고 그래서 60점 맞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80점 넘기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고 좀 전과는 좀 다르게 나왔던 유형이니까 좀 예외적으로 보고 투자론이 올해 3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32회 때도 적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32회 때는 분명히 5문제, 6문제, 7문제 예전엔 8문제까지 나온 단원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자, 금융론으로 넘어가 보죠. 금융론. 자, 금융론은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하죠.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마련하는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금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금융의 종류를 한번 따져볼 거고 별 2개면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 규제에 따라서 금융 규제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LTV와 DTI를 이걸 상향이다 하향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금융 대출에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할 거고 이걸 통해서 최대 대출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산정하는 거 별 3개네요. 중요하다는 거고 자, 제가 좀 고민했는데 이건 다음에 좀 배우기로 하고 자, 금리 방식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대출 상환 방식까지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이건 다음 순환으로 넘겨서 배우기로 할 거고 대출 상환 방식은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갚아나가는 3가지 방식을 배울 건데 자, 이 배우는 것까지 해서 오늘 이제 11월, 12월 달에 기초 완성 과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순환에는 더 내용을 추가해서 더 많은 걸 배울 테니까. 자, 그럼 이제 금융의 종류 한번 보죠. 자, 금융을 우리가 구분할 때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금융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을 얘기할 때 주택과 관련해서 돈을 빌릴 때는 주택금융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에서 토지도 있죠.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빌리는 걸 토지금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건 주택과 관련된 금융이에요.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이 융통되는 과정, 주택금융을 배울 거고 자, 주택금융에서 자,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걸 주택을 소비할 때 소비하면서 빌리는 소비금융도 있을 거고 주택을 공급하는데 만드는데 즉 개발하는데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우리 대출을 건축대부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택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금융이라서 이렇게 개발금융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 소비금융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룰 건데 주택 소비금융, 주택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 예를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다 이런 거 대출 받고 있죠. 저도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의 담보를 잡고 돈 빌리는 거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래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담보 잡아서 돈 빌리는 걸 얘기하죠. 이건 대표적으로 주택 소비금융을 얘기한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거니까.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이라 그래요. 모기지론. 들어본 적 있죠? 모기지론. 나중에 이제 저당의 이동화에서 모기지가 뭔지, 론은 대출을 받는 걸 론이라 그래요. 대출액을 론. 그래서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왜 모기지라는 말이 등장했는지 이 모기지를 우리말로 바꾸면 저당 채권이라는 건데
이 저당 채권은 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야. 이 유동화는 다음 순환에 배울 거니까 좀 미루기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주택 소비금융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자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건 지분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한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것을 매자닌 금융이라 하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볼 거예요. 지분금융은 내가 자금을 마련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5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이 3억밖에 없어. 2억이 필요해요. 자, 2억이 필요한데 내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아서 2억을 마련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막 3억짜리 벤틀리 자동차가 있어요. 이걸 팔아서 2억을 마련했다. 그럼 자동차는 내 재산에 해당되는 건데 내 재산에 해당되는 걸 매각해서 돈을 마련해서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죠. 내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는 걸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내 걸 처분했으니까. 그리고 부채는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하니까 내가 3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투자하려고 할 때 이 투자한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2억을 마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빌리는 금융을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어렵진 않죠. 빌린다 부채금융, 내 걸 팔아서 마련하는 건 지분금융. 이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매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되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을 사는 걸 투자라고 그래요. 투자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이 A라는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자, A가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이 자금을 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현금을 대주는 사람을 이제 금융의 투자자라고 그래요. 이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조달받아서 투자할 텐데, 이런 과정을 현금을 조달하는 걸 금융이라 그러죠. 자, 근데 현금을 투자받을 때 얘가 뭘 넘겼냐면, A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거예요. 이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질 수 있는 공유되어 있는 쪼갠 소유권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권이라 그러죠. 이 A의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동산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을 쪼개서 나눠주는 거, 이 쪼갠 것을 우리가 지분권이라 그래요. 지분권, 재산에 해당되는 거, A의 재산을 팔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재산에 해당되는 걸 매각하면서 현금을 얻었으니까 이 과정을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근데 회사의 지분권이 서로 거래될 수 있는 지분권이 있어요. 자, 얘가 뭘 발행할 때 그러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권을 여러 개로 쪼갠, 회사 내 자산 가치를, 소유권을 여러 개로 쪼개서 서로 거래할 수 있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면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죠.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지분권을 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분권과 똑같은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모았다. 이걸 팔고 현금을 모은 것을 이걸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리할 때 지분권이나 주식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뭐와 관련돼 있냐면 지분금융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회사의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면서 자금을 모았으니까 이런 과정을 지분금융이라 그러고, 자,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B라는 투자자나 B라는 뭐 개발업자나 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는 돈을 마련할 때 이렇게 금융에 자금을 대주는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는데 얘가 넘겨준 건 뭐냐면, 자, 이 현금은 빌린 거예요. 즉 부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려서 현금을 받았는데 빌렸어요.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근데 돈을 대주는 사람, 현금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건 보통 은행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얘가 뭘 넘겨줘야 되냐면, 얘가 뭘 요구하거나 뭘 넘겨줘야 돈을 빌려주냐면, 얘가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이건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방식. 자, 저당권을 넘겨주면 만약에 계약 날짜까지 빌려준 돈을 못 갚으면 이 저당권이 잡혀져 있는 부동산을 이 투자자가 강제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주면 돈 빌려주겠다. 또는 채권을 주면 돈 빌려주겠다.
자,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요. 돈 받을 권리. 계약 날짜까지 돈을 안 주면 이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 청구하면 이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일반 자산에 얘가 뭐 토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집에 세탁기 냉장고도 있다라면 이런 거에 다 압류를 걸어서 이걸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채권을 가지고 소송 청구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받으면서 현금을 빌려줘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 금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자, 이런 금융에 대한 내용은 이 단어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단어만 이제 익숙해지고 개념에 대한 뜻만 알면 나중에는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자, 지분금융은 회사에 재산을 매각하면서 자본을 조달하는 걸 얘기하는데 회사의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걸 쪼갠 걸 지분권이라 그러죠. 지분권이나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지분권을 주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걸 발행하면서 팔면서 현금을 모으는 건 이건 지분금융에 해당되고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건데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방식. 빌리는데 뭘 넘겨주면서 빌리냐면 저당권이나 채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빌리는 걸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당권, 채권 나오면 앞으로 이제 이건 빌릴 때 쓰는 거예요. 부채금융을 얘기하고 지분권이나 주식. 만약에 A가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로 지분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니까 지분금융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해보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금융을 구분할 때 첫 번째 지분금융이 있더라. 두 번째 부채금융이 있더라. 자, 지분금융은 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자, 재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지분권과 주식이 이 재산에 해당되는 거다. 지분권이나 소유권을 쪼갠 거 지분권이나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지분권을 주식이라 그래.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남에게 자금을 빌리는 방식인데 빌릴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뭘 넘겨줘야 돈을 빌려주냐면 채권이나 돈 받을 권리나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거. 이걸 우리가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그럼 채권, 저당권 나오면 부채금융, 지분권, 주식 나오면 지분금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풀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야, 지분금융에 얘가 이런 게 있더라. 이걸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5가지가 있는데 리츠. 물론 우리말로 한글로 리츠라고 써있진 않아요. 영어로 REITS 리츠라고 써있는데 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해요. 물론 주식회사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한 주식으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영어로 리츠라 그래요. 리츠가 대표적으로 지분금융을 일으키는 거고 주식회사니까 지분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니까 지분금융이죠.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증자는 주식 발행을 증자라 그래요. 주식 발행할 때 증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공모라는 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고 사모는 몇몇 소수 개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사모에 의한 증자라 그래요. 보통 공개 모집을 통해 한다는 건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주식을 살 때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경우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주식을 살 때 이런 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 공모라 그래요. 일반인에게 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개인들, 이 주식을 하는 몇몇 소수의 개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사모에 의한 증자라 그러고 부동산 펀드는 소유권을 쪼개서 나눠주면서 지분권을 나눠주면서 수익을 나눠 가지면서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펀드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회사와 똑같아요. 외국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똑같이 취급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그냥 모두 다 부동산 펀드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자금을 모금했던 비율만큼에 따라서 지분권을 나눠주면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걸 부동산 펀드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트가 있는데 얘는 이게 뭔지 아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예가 지분금융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해석하면 되고, 이걸 뭐 설명해줘도 머릿속에 거의 남지 않을 건데 처음만 한번 설명해줘 보면, 조인트라는 건 조인했다는 거야. 합쳤다는 거예요. 벤처라는 건 하나의 회사를 만들 때 벤처라 그래요. 그래서 몇몇 회사나 법인들이 얘들이 모여가지고 조인을 해가지고 대표 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이걸 조인트 벤처라 그래요. 근데 투자금에 따라서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이걸 자금을 모아서 투자할 때 조인트 벤처 한다. 보통 대규모 투자할 때 그래요. 대규모에 투자하거나, 즉 예를 들면 5천억짜리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그런 대규모의 개발이 있을 때 몇몇 회사들이 모여서 자금을 모았는데 이 자금에 따라서 지분권의 비율을 조정되면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개발할 때 이런 걸 조인트 벤처라 하고,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자금을 모았으니까 이건 지분금융이 되겠죠. 신디케이트는 소액 투자를 얘기하는데 보통 조합을 만들어서 소액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간단하게 뭐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각각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100명이 모여서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이 10억짜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100개로 쪼개서 나눠 갖는 거예요. 나오는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도 100개로 쪼개서 나눠 갖는 방식. 이걸 신디케이트라 그래요. 자, 신디케이트는 소액 투자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지분권을 나눠 갖는 방식을, 이걸 신디케이트. 역시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부동산의 투자 금액들을 모았으니까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5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지분금융의 예. 그래서 앞글자와 관련 지어서 암기하면 뭐가 되냐면, 자, 리, 그 다음에 조, 신, 공사, 물론 증자가 중요한 거예요. 공사, 펀드, 이렇게 리조신 공사 펀드라고 외울 거예요. 리조신 공사 펀드. 이순신 장군님의 동생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분이 뭐 리조신이라 생각해 보죠. 리조신의 이 사람이 공사 펀드에 가입했다. 공사 펀드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리조신 공사 펀드. 자,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전에 어떤 구분도 외웠냐면, 정책론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런 구분이 있었어요. 간접 개입을 외웠어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간접 개입은 어떤 거였냐면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웠어요.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 다음에 보조금, 조세, 그 다음에 금융정책, LTV, DTI 정책, 정보 지원, 이게 정부의 간접 개입이었고 이걸 뺀 나머지는 직접 개입이었죠. 그래서 간접과 직접을 구분했으니까 이렇게 딱 간접 하나를 정확히 외워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직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금융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는데 지분금융에 리조신 공사 펀드 이 뺀 나머지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건데, 자, 빌릴 때는 채권이나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빌린다 그랬어요. 그럼 저당권과 채권을, 자, 이거 넘겨주면서 돈을 빌릴 텐데 이 채권을 줄여서 무슨 채라고 하거나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그래요. 이걸 또는 무슨 사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채자가 나오면 이건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저당금융은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고,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자, 이건 예를 들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100억을 빌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배울 거예요. MBS는 주택담보부, 주택저당증권, 주택담보부증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 MBB도 있고 MPTS, 뭐 CMO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ABS는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건데 그런 단어의 뜻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더라도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 다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는 건 다 부채금융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신탁금융. 얘가 좀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어요. 신탁금융. 잠깐 좀 정리하면 저당금융은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을 넘겨주는 거죠. 저당권을 이전시키면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고, 우리가 신탁금융은 신탁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신탁계약을 통할 때는 신탁계약을 할 때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만 신탁이란 말을 쓸 수 있는데, 신탁계약을 받은 사람을 이걸 수탁자라 그래요. 이렇게 신탁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만 신탁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탁금융은 뭐냐면 신탁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소유권의 이전이 따라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시키면서 신탁계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돈을 빌리는 걸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저당금융은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빌리는 사람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만 넘겨주면서 돈을 빌리는 거고, 돈을 만약에 못 갚게 됐을 때만 이 저당권에 해당되는 것에 부동산을 강제 처분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신탁금융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을 빌려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수탁자를 찾아가서, 보통 위탁자는 돈 빌리는 사람이니까 차입자가 되고, 신탁계약을 받는 사람은 신탁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신탁회사가 있죠. 신탁회사에 찾아가서 10억짜리 부동산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요. 만약에 계약 날짜까지 돈을 못 갚게 되면 아예 그냥 소유권은 신탁회사께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거, 좀 더 무섭게 돈 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신탁금융이라 그러고, 중요한 건 신탁금융은 반드시 뭐가 이전돼야 된다? 소유권의 이전이 있더라.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건 저당금융,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걸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얘도 돈 빌리는 거니까 부채금융의 일종이겠죠. 자, 그래서 리조신 공사펀드가 아니면 다 부채금융이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 뭐 저당금융, 신탁금융,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돈 빌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자, 메자닌 금융, 우리 시험 문제 단답형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 메자닌 금융은 원래 이제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를 메자닌이라 그래요. 저도 아직 뭐 오페라 하우스 그런 데 안 가봤지만 영화에서 보면 이렇죠. 얘가 만약에 1층이에요. 1층 객석들이 막 있고, 여기가 2층이에요. 2층 객석들이 막 있어요. 근데 1층과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2층인데, 여기 중간층에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VIP석 같은 게 있죠, 중간층에. 이 중간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메자닌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 그래서 메자닌 금융인데, 얘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금융을 얘기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무조건 외우려기보다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여러 번 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될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전환사채가 있대요. 자, 처음엔 사채래요.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대요. 그럼 돈을 빌렸다는 거죠. 얘는 채권을 의미하는 거니까 돈을 빌린 거예요. 부채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빌렸어요.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 현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환해서, 여기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내가 채권을 발행하고 100억을 빌렸는데 이 100억을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100억치에 해당되는 주식으로 갚는 거, 이걸 우리가 전환사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채권이 나오면 부채금융이고, 주식으로 전환한 거니까 이건 지분금융이죠. 주식 나오면 지분이니까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사채니까 회사채니까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부채금융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지분금융도 있네. 지분과 부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중간형 메자닌이라고 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채예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채권 발행하고 돈을 빌렸는데, 자, 신주는 새로운 주식을 얘기해요. 신주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돈을 빌렸어요.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네가 먼저 가질 수 있게 빌린 돈만큼의 주식을 주겠다, 새로운 신주를 주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사채, 채권을, 이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 그래요. 그럼 얘는 채권이니까 부채금융의 성격이 있고, 신주면 주식을 얘기하니까 지분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과 부채금융이 섞어져 있는 거, 이걸 메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그럼 메자닌 금융은 전환 사채가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메자닌 금융 두 가지. 자, 그러면 문제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보고, 자, 24회 때, 자, 다음 중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메자닌,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중간적 성격이라고 하면 지분금융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금융도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걸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자, 뭐가 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고, 또는 또 다른 예가 전환사채,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이죠. 자, 나머지는 또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나머지가 있는데, 자, 일단 메자닌은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지분 아니면 부채금융인데, 지분금융에 뭐가 있었냐면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있었어요. 리조신 공사 펀드. 자, 리는 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는 조인트 벤처. 신은 신디케이트. 공사는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이렇게 돼 있죠. 자, 봤더니 여기에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트가 있네요. 이 두 개는 그러면 지분금융이고, 나머지 이건 뭔진 몰라도 얘는 부채금융일 거다라고 해석해도 충분해요. 자, 31회 올해 나왔던 문제네요. 올해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역시 리조신 공사펀드 구분해놔야 되겠죠. 자, 리조신 공사펀드를 보니까 리츠가 있는지 봤더니 있어요? 있어요. 얘가 리츠예요. 리츠. 리츠라고 있고, 얘를 부동산 투자회사죠. 얘는 지분금융. 자,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는 없고, 신디케이트도 없네요. 공사,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가 있네요. 공모에 의한 증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지분금융.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없죠? 그럼 지분금융은 뭐다? 기업과 디귿. 이렇게 쉽게 답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보니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아니에요. 그럼 메자닌은 아니니까 당연히 나머지 세 개는 뭐다? 부채금융이다. 세 개는 부채금융.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되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3교시에 배우는 이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LTV, DTI 많이 들어봤죠? 이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3교시 때 배워보도록 할게요.